저는 이제 좌장을 맡게 된 한양대학교 해양융합공학과 신경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금 아쉽게도 이런 이제 좋은 주제의 발표가 온라인으로 이렇게 참석을 대부분 하시게 되는 그런 상황이 안타깝지만 그래도 굉장히 지금 좋은 주제의 발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꼭 동영상 온라인으로 참석을 해주시길 바라면서 오늘 그 연사 세 분을 우선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발표를 해주실 분은 김범철 강원대학교 명예교수시고요. 그다음에 이 춘천국제물포럼 2020 공동 조직위원장 맡고 계십니다. 두 번째 주제의 발표는 권민혁 환경부 수생태 보전과 환경사무관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세 번째 주제는 김세근 K워터 낙동강 유역본부 환경차장님께서 세 번째 주제에 대해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저희가 이제 토론회를 갖겠는데요. 토론자로는 오늘 세 분이 참석을 하셨습니다. 프로그램에 한 분 더 계신데 일정상 참석을 못 하셔가지고 토론자로는 김경현 국립환경과학원 유영 총량연구과장님 참석하셨고요. 그다음에 공주대학교 생명교육학부 장민호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다음에 농어촌공사 어촌수산개발처 이문영 차장님 토론자로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세 분의 토론자께서 주제 발표에 대해서 그 본인들이 그동안 경험하신 그 내용을 가지고 또 고견을 얘기해 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뭐 서두가 좀 길었는데 첫 번째 주제 우선 발표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김범철 교수님께서 우리나라 하천의 자연성 훼손 요인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발표 시간은 한 15분에서 20분으로 되어 있는데요. 15분 정도에 제가 알림을 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강원대학교 김범철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나라 하천 생태계의 자연성 훼손 요인이라는 주제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그 호수 환경, 하천 호수의 환경 생태를 공부한 사람인데 늘 그 담수 생태계의 훼손을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세계 자연기금 월드와이드 펀드 포 네이처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로 자연기금이라고 번역을 하는데 여기서 전 세계의 생물조사 자료들을 취합해가지고 보고서를 가끔 냅니다. 올해 낸 보고서 보면은 1990년 이후에 지구의 자연자원이 40%가 감소했다. 지금 한 30년 사이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리소스가 꼭 지금 경제적 가치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자연자원 자체도 굉장히 중요한 리소스인데 40%가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점점 가난해지고 있는 거죠, 인류가. 1970년 이후에 담수 동물이 리빙 플래닛 인덱스라고 해서 그 수많은 종류의 생물의 파퓰레이션 사이즈 데이터를 모아가지고 분석을 했더니 84%가 감소했다는 겁니다. 담수 동물 중에 3분의 1이 멸종 위기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지금 그 재앙을 맞이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거기서 그 원인이 뭐냐? 원인으로서 지목한 것이 뭐냐면 가장 큰 원인이 서식지 변형과 파괴라는 겁니다. 물길을 돌리고 댐을 만들어서 막고 유황을 변화시키고 이러한 그 물리적인 요인이 수질 화학적 요인보다 더 크다. 이 아래에 있는 그림을 차트를 보면은 담수 생물의 감소의 가장 큰 원인, 첫 번째 원인이 서식지 변형과 파괴고 두 번째가 남획, 많이 잡아서 그런 것이고 그 다음에 노란색이 외래 생물의 영향입니다. 그만큼 그
서식지 변형과 파괴가 굉장히 큰 원인인데 그 중에서 물리적인 요인이 수질 화학적 요인보다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 하천 생태계의 자연성 훼손 요인을 쭉 열거해 보면은 물리적인 요인이 있고 생물적인 요인, 뭐 수질 화학적 요인이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지금까지 물을 얘기하면 전부 수질만 얘기했습니다. 수질 화학적 요인에 대해서는 많이 논의가 있었고 노력을 많이 했고 다들 잘 압니다. 저는 오늘 그래서 이 1번의 물리적 요인에 집중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물리적 요인에 대해서 아직도 우리가 컨센서스가 부족합니다. 그게 그 수질 화학적 요인보다 더 피해가 크다는 사실을 아직도 사람들이 잘 인정을 안 합니다. 그래서 저는 기회 있을 때마다 이것을 강조하는 그런 그 발표를 많이 하고 하는데 그 이유는 잘 알고 있는 요인, 수질 요인 외에 물리적 요인이 훨씬 더 중요한데 그것을 간과하고 있다 또는 중요성을 강조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첫 번째로 제방을 제가 들었습니다. 왜 또 제방을 얘기를 했느냐면 지금 물리적인 요인 중에서도 뭐 보호의 문제, 댐의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방에 대해서는 아무도 말을 안 해요. 아직도. 그 제방을 철거하자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저를 극단적인 그 극우주의자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극단적인 생태주의자, 어떻게 제방을 없애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느냐. 그래서 일부러 제가 제방을 첫 번째 넣었습니다. 제방에 대해서 다른 분들이 너무 얘기를 안 해서 제가 제방에 대해서 먼저 말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게 그 학교에서 강의할 때 보여준 슬라이드입니다. 학생들에게 제방이 뭔지 아냐? 제방이 뭐냐? 인간과 하천의 땅 뺏기 싸움이다. 그러니까 제방은 뭐냐면 땅을 많이 쓰려고 확보하려고 한 겁니다. 그게 그 하천을 직강화시킵니다. 직선으로 만들어 버리고 직선으로 만들면은 서식지가 단절이 되고 단순화되고 또 그 제방으로 인해서 육상과 물 사이에 생물의 이동 통로가 단절이 됩니다. 많은 동물이 물에다 알을 낳고 물 속에서 유생이 크면은 밖으로 또 나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또 산에 사는 동물이 물에 와서 먹이를 먹기도 하고 그걸 차단해 버리면은 물에 사는 동물만 줄어드는 게 아니라 주변의 곤충, 동물, 육상 동물까지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제방이 저는 그 우리나라 하천을 황폐화시킨 가장 큰 원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천의 복원은 폭 넓히기부터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제방이 하천이 어떻게 생겼느냐 하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뭐 이런 거 흔히 볼 수 있죠. 우리나라에서 완전히 직벽으로 만들고 직선이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꾸불꾸불 흐르면서 보가 있고 소가 있고 여울이 있고 바위가 있고 모래도 있고 뭐 이렇게 다양한 미소 서식지가 만들어져야 하는데 이렇게 단순화시키고 있다는 거죠. 또 다른 사진 하나입니다. 낙동강 상류 지역인데 제방의 경사를 한번 보십시오. 직각입니다. 직각. 개구리가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뱀이 들어가서 빠지면 나올 수 있을까요? 못 나옵니다. 그리고 바닥을 보시면 완전히 평탄화되어 있습니다. 모래로 덮여가지고 완전히 평탄해요. 인공적으로 평탄화하려도 이렇게 못할 정도로 평탄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과연 어떤 동물이 살고 있을까? 뭐 눈으로도 보시지만 모래밭에 뭐 거의 동물이 살 것 같지를 않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동물 다양성을 감소시키는 원인이 된다. 이게 직강화가 하상을 굉장히 단순화시킵니다. 그래서 선진국에서는 이미 하천폭 넓히기를 많이 합니다. 제방을 철거하고 후퇴하고 그래서 강에다가 폭을 주자, 넓히자는 걸 room for the river라는 캐치프레이즈를 쓰기도 하고 하는데 영어로 setback, levee setback 또는 levee removal 이렇게 합치면은 여러 가지 그 많은 프로젝트들이 소개가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그 제방으로 좁혀놨던 하천을 넓혔더니 아주 다양한 꾸불꾸불한 이런 오른쪽의 모습으로 하상이 변하더라 하는 거죠. 네덜란드에서 그 Room for the River라고 해서 강의 리스토레이션 프로젝트로 한 그 사업의 캐치프레이즈가 Room for the River인데 제가 여기 방문한 게 한 10년 전쯤 됩니다. 근데 이걸 하게 된 계기가 제방을 쌓아서 홍수를 막으려고 보니까 안 되더라는 거죠. 자꾸 이게 제방이 붕괴되고 넘치고 뭐 사고가 계속 생기고 돈만 들어가고 그래서 생각해낸 게 아예 땅을 좀 포기하고 넓히자. 그래서 가봤더니 땅을 넓히고 거기다가
인공 구조물이 있던 걸 다 걷어냈어요. 도로 하다못해 산책로까지 다 걷어내고 흙길로 걸어가게 하고 거기다가 뭐 들소 같은 것도 풀어놔서 살고, 그러니까 인공 구조물을 완전히 걷어내는 작업 하면서 하천을 폭을 넓혔더라고요. 그래서 대표적인 하천 리스토레이션 사업으로 지금 꼽을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 보시면은 원래 있던 농경지 집들을 이제 다 땅 사서 넓힌 거예요. 일본에 저하고 많이 우리가 교류했던 그 오키노 교수라는 분이 있는데 일본 육수학회 회장을 지내셨고 평생을 아주 유명한 하천 호수학회의 그 교수로 활동을 하신 분인데 퇴직할 때 이런 책을 쓰셨습니다. 하천의 자연은 홍수가 만드는 거지 인간이 만드는 게 아니다. 이게 뭐냐면 일본 교수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은 1980년대, 90년대 일본도 자연형 하천 만들기 해가지고 돈을 엄청 많이 썼다는 거예요. 가나서 뭘 만들고 뭐 했는데 다 부질없는 짓이고 오히려 그게 들어간 데가 더 하천을 망쳤더라.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하천 폭을 넓힌 다음에 가운데는 손대지 말아라. 하상은 그저 홍수가 만들도록 내버려둬라. 그 대신 폭은 최대한 할 수 있는 데는 넓혀라. 그게 그 자기들이 얻은 교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하천폭 넓히자는 얘기를 하는데 이거를 아직도 공감하는 사람이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저기 글을 쓰고 이렇게 떠듭니다. 하천의 폭을 넓히자. 하천 생태계 복원은 핵심은 하천 넓히기, 제방 물리기 또는 제방 철거 이거부터 하자는 겁니다. 그런데 2019년에 하천 정비 예산이 또 뭐 1조 몇천억 이랬는데 하천 정비라는 게 뭐 하느냐면 가보면 다 제방 높이고 바닥 준설하고 하도 직선화하고 이런 데 씁니다. 오히려 안 했으면 더 좋았겠다는 그런 사업들을 하는 게 하천 정비 사업이에요. 우리나라 하천 정비 사업이. 그래서 불만을 가지고 제가 신문에다 또 뭐 글을 한번 썼습니다. 하천 제방 만들기 이제 그만하자. 이거는 하천을 살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죽이는 거다. 이런 얘기를 쓴 겁니다. 그다음에 보호와 댐에 대해서는 뭐 이미 많은 분들이 많이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잘 아실 텐데 보호와 댐은 어류의 이동을 막아서 장애를 주고 그런 그 큰 생태학적 변동이 있고 그 외에 유황을 변동시키고 유황 변동에 대해서 홍수를 막는 거는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는데 이 가뭄이 없어지는 것도 사실은 생태학자들은 그거 생태계 파괴라고 봅니다. 우리나라 하천은 원래 가물 때 물이 확 줄었다가 홍수 때 물이 늘고 여기에 적응하면서 살았어요. 적응하면서 살았고 그래서 홍수 때 그걸 막 올라갔다가 가뭄이 들면 쫙 하류로 도망을 갑니다. 회피 능력이 굉장히 크죠. 그런데 이제 보호와 댐이 이걸 이제 막아버리고 유황도 변화시키고 그 가뭄이 없어지면은 가뭄에 원래 죽었어야 할 어떤 종이 살아남아서 경쟁력을 또 가지게 되고 이게 커뮤니티가 변형이 되는 거죠. 그 외에 뭐 부영양화 문제, 탁수장기와 온실가스 얘기는 이거는 다른 분들은 전혀 얘기를 안 하시는데 지금 소양호라든지 뭐 광동댐 이런 그 강원도에 있는 댐들 가보면 낙엽이 쌓여가지고 메탄이 많이 나옵니다. 저수지가 온실가스의 중요한 소스가 되고 있습니다. 보를 보면은 제가 보를 그 비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안 쓰는 보를 왜 이렇게 많이 만들어 놨을까? 또 안 쓰는 걸 왜 이렇게 철거도 안 하고 방치하고 있는가? 이건 춘천에 있는 춘천 근교에 있는 보입니다. 아무리 둘러봐도 왜 만들었는지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물을 취수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하상보호공도 아니고 이유 없는 보호가 한 1m 높이가 돼 있어서 물고기가 못 올라가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보호가 비난을 받으니까 어도를 많이 만들고 있는데 어도를 일부를 만들었지만 그 중에서 또 제대로 작동되는 게 몇 개나 되는가? 가보면은 뭐 모래로 채워졌거나 끄트머리가 낙차가 막 생겨가지고 물이 못 올라가고 뭐 그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다음에 또 댐에서는 외국의 사례들도 다 보면은 댐을 올라가는 물은 내려오는 물을 유속을 보고 물고기가 찾아 올라갑니다. 어도를 찾아서 그 어도로 댐을 올라가요. 그런데 하류로 내려가는 물고기들은 어도를 못 찾는다는 거예요. 어도가 너무 작으니까 그 유속이 그리로 흘러가는 그 소량의 물을 못 찾아가는 거죠. 주로 어디로 가느냐면 발전소로 갑니다. 발전 방류하는 물은 많이 흘러가니까 그리로 가는 거죠. 거기는 이제 대개는 물고기가 못 들어오게 스크린을 막아놨죠. 그래서 이 어도라는 것도
물론 물고기가 이동을 하는데 도움은 주지만 올라가는 물고기는 찾아가는데 댐에서 내려가는 물고기는 못 찾아가더라 하는 거죠. 그래서 어도를 설치하는 것도 좋지만 저는 어도 설치하기 전에 안 쓰는 보호를 먼저 철거하는 사업이 먼저 돼야 되는 거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보가 34,000개 이게 등록된 게 이겁니다. 그런데 제가 최근에 좀 막 돌아다녀 보니까 대장에 등록되지 않은 게 그 숫자만큼 있어요. 그래서 적어도 이거 2배는 넘지 않겠냐 이렇게 봅니다. 2배면은 6만 개가 넘는 거죠. 거기다가 댐이 한 18,000개, 그러면 8만 개 이상의 우리 그 가로막는 구조물들이 있다는 거죠. 그 34,000개가 어느 정도 숫자냐 하면 제가 농담으로 맨날 얘기하는 게 하루에 한 개씩 철거해도 100년 걸립니다. 3만 개 철거하려고 해도. 지금 뭐 한 6만 개, 8만 개 댐까지 다 해서 8만 개 있다고 치면은 그거 하루에 한 개씩 철거해도 100년 동안 해도 그거 얼마 못 합니다. 그 보호를 철거하자, 댐 철거하자 그러면은 굉장히 그 과격한 그 주장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좀 있는데 실제로 가보면은 안 쓰는 보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철거 대상이 된다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안 쓰는 보가 생겼냐면은 저수지였는데 그 밑에 논이 다 도시화가 돼 버렸어요. 그래서 필요 없는 저수지 이런 것들이 이제 막 생긴 거죠. 그 다음에 그 전에는 그 강물을 끌어다가 썼는데 이제는 농경지 그 비닐하우스 이런 데는 다 땅에다가 펌프 박아가지고 지하수 끌어다 씁니다. 그 강변에 있어도 강에 가까이 있어도 강물을 직접 안 끌어갑니다. 강변에 바로 지하수공 박아가지고 하천 복류수를 뽑아 쓰는 거죠. 하천 복류수 뽑아 쓰면 뭐 먼 곳에 있는 것보다 지하수가 잘 들어오니까 하천변에서 요즘 그 비닐하우스 뭐 수막 재배 이런 거에서 어마어마하게 많이 쓰죠. 그리고 또 어떤 곳에 보가 없는 곳에서는 양수기를 가보면은 강변에 양수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필요하면 턱 집어넣고 물 뽑아 갑니다. 그래서 하상 유공관을 쓰기도 하고 뭐 복류수 여러 가지 방법들이 개발돼서 이제 보가 없어도 취수할 수 있는 그런 그 여건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불필요한 건 철거하자는 거죠. 보는 고사하고 댐도 큰 댐도 많이 철거합니다. 미국의 댐 철거 사례가 1,600개인데 이거는 그 americanrivers.org라고 하는 그 웹사이트가 있는데 여기에 아주 굉장히 많은 자료와 영상 뭐 이런 것들이 다 소개가 되어 있어요. 미국의 그 댐 철거 사례 이런 것들. 현재까지 1,600개나 철거 사례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뭐 없죠. 근데 그 금년에 그린 뉴딜 사업을 한다 그래서 제가 신문에 이런 글을 썼습니다. 한겨레 신문 금년 7월달에 쓴 건데 보 철거하자 그러면 그 누가 돈을 냅니까? 돈 낼 사람도 없고 뭐 그런데 뉴딜 사업을 한다고 하니까 그동안 방치됐던 보 철거하는 걸 이걸 그린 뉴딜 사업으로 좀 해보자 이런 그 제안을 한번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와 댐을 철거하려면 우선 평가를 해야 됩니다. 이게 정말 쓸모없는 건지 가치가 없는지 또는 생태학적 영향이 나쁜지 또 이걸 철거했을 때 생태계 어류 이동 통로를 얼만큼 몇 킬로미터를 개선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가치를 가지게 되니까 정확한 평가를 해서 철거 우선 대상을 선정하고 철거 사업을 하자는 거죠. 그다음에 토사 유입과 탁수, 이 토사 유입은 아직도 우리나라에서 해결이 안 된 문제입니다. 물론 탁수 문제는 미국도 해결이 안 된 겁니다. 미국의 그 수질 악화 요인, impaired stream의 impairement의 가장 큰 요인이 이 탁수입니다. 터비디티 문제. 하천에서 이렇게 그 토사가 내려와서 하상을 덮어버리면은 굉장히 생태계에 훼손을 많이 합니다. 이것은 그 해안면이라고 하는 하천이 이렇게 들어와서 흙탕물이 들어와서 합치는 모습을 보여드린 것이고, 낙동강 상류의 어느 하천의 사진인데 이게 뭐 여기만 그런 게 아니라 낙동강 이 상류 이 지역 일대에 널려 있습니다. 어디 가나 이런 모습을 흔히 볼 수가 있습니다. 바닥에 완전히 흙으로 덮여서 돌이 하나도 안 보이는 하천들이 아주 수두룩합니다. 그러니까 돌이 하나도 안 보이고 여기 지금 뭐가 살 것 같지는 않죠. 전혀 뭐 동물이 살 수 있는 환경이 아닙니다. 이것은 춘천의 공지천에서 몇 년 전에 찍은 사진인데 다행히 최근에 좀 모래가 줄었어요. 상류에서 모래 침식되는 거를 하도 그 잔소리를 해대니까 지금 단속을 좀 하고 이래가지고 토양 침식이 좀 줄어들고 하천 바닥에 돌이 조금씩 고개를 내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그 인제 한강 상류에 토양이 잔뜩 내려와서 이렇게 하천 바닥에 쌓이는 모습이고요. 그 탁수가 그 2006년도에 어마어마하게 들어왔었는데 이 높이가 10m도 넘는 이 다리가 거의 뭐 물에 잠기고 이런 정도로 흙탕물이 심하게 들어왔습니다. 이 사진은 제가 국제 CL 국제 호수학회에 이 사진을 보내가지고 그 사진의 표지 사진으로 그때 실렸습니다. 그 몬순 스페셜 이슈 할 때. 그 댐이 있으면은 탁수의 장기화가 일어납니다. 지금 소양댐에 비가 끝난 지 뭐 한 달도 넘었죠. 아직도 탁수 나옵니다. 그 탁수가 한 달, 두 달, 뭐 길면은 세 달 이상. 2006년도에는 한 6개월 갔어요. 그 6개월 동안 몇 달 동안 이렇게 흙탕물이 내려가면은 상류에서는 탁수가 다 끝났지만 하류에서는 계속 탁수가 계속됩니다. 그러면은 이게 내려가면서 의암댐, 팔당댐에 차례차례로 수초를 다 죽여버립니다. 수초가 싹 죽어버립니다. 이게 내려가면 한 달, 두 달 후에. 그래서 토사가 들어가면은 돌 표면을 다 덮어버리고 돌 틈을 메웁니다. 돌 틈을 메우면 거기에 수소곤충이 못 살고 수소곤충을 먹고 사는 물고기가 줄어듭니다. 먹이가 없어지니까 줄어드는 거죠. 이렇게 해서 흙탕물 내려가면은 물고기가 다 죽는다. 저는 이제 그 주민들 상대로 어떤 강연할 때 흙탕물 내려가면은 많은 사람들이 흙탕물은 독성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게 물고기를 다 죽입니다. 탁수하천과 청정하천의 수소곤충을 그 비교하는 연구를 그 전에 한 적이 있었는데 모래하천보다 그 자갈하천의 다양성이 훨씬 높더라 하는 거죠. 부유물질 농도로 보면은 한 대략 25 이 정도를 넘어가면은 그 해를 준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수질 기준이 탁도 한 20 내지 40으로 돼 있어요. 근데 지금 소양댐에서 금년 여름에 나온 물이 탁도가 한 50 정도가 몇 달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한 두 달째. 그러니까 그 50인 물이 한 두 달씩 계속된다면 그 생태계에 엄청 큰 데미지를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아직도 이 탁수 관리가 제대로 안 돼 있다. 그 다음에 부역량화, 마지막으로 부역량화를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하천의 부역량화라고 제가 썼습니다. 왜냐하면 댐의 부역량화는 지금 온 국민이 다 알고 있습니다. 4대강 보에서 녹조현상 생긴 거 다 알고 있는데 하천의 부역량화는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하천의 부역량화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제가 보기에는 호수도 부역량화 심하지만 하천의 부역량화가 더 심각합니다. 더 심각해요. 피해도 더 심각하고. 그 우리나라 하천이 자갈 하천이 많고 유속이 약간 적당히 빠른 곳이 많아서 부착조리가 살기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착조리 과잉 번성으로 인해서 이 자갈 틈이 다 메워지고 자갈 틈이 메워지면 거기 수소곤충이 못 살죠. 물고기도 못 살고. 이건 그 강원도 상류에 있는 그 하천에서 이제 찍은 사진인데 돌 틈이 이렇게 다 메워집니다. 돌 틈이 다 메워집니다. 이건 서울의 청계천입니다. 청계천의 하류 쪽에 흰답 있는 그쪽에서 찍은 건데 돌 틈이 이렇게 부착조류로 다 덮여가지고 없습니다. 틈이. 그러니까 그 간격, 그 틈이라는 건 또 부착조류에 덮이면 밤이 되면 산소가 완전히 고갈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동물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산소가 완전히 고갈되기 때문에. 낮에는 산소가 과잉돼서 과포화되고 낮에는 고갈되고 이렇게 돼서 동물이 살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청정하천에서 보면은 자갈 틈이 살아 있습니다. 자갈 틈이 살아 있어야 동물이 살 수 있다는 거죠. 그 하천의 부역량화는 농촌뿐 아니라 도시에서도 엄청 심합니다. 이 안양천에서 찍은 사진인데 비가 오면은 이렇게 새까만 물이 내려가고 굉장히 부착조류 이런 것들이 일시에 쓸려 내려가면서 산소 고갈이 생깁니다. 산소가 비 온 뒤에 가운데 그림이 산소인데 산소가 완전히 제로가 돼서 몇 시간 이렇게 지속되는 시간이 있습니다. 몇 시간이면 뭐 물고기가 살 수 없는 것이죠. 안양천에서 제가 센서를 달아놓고 측정한 사례인데 비가 온 직후에 산소가 이렇게 거의 제로로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중량천에서 센서 달아놓고 측정했던 것인데 비 온 뒤에 산소가 제로가 되는 시간이 몇 시간씩 지속되는 것이 있죠. 몇 시간만 지속돼도 거기에 있는 물고기는 엄청나게 이제 데미지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호수의 부역량화뿐 아니라
이 하천의 부영량화도 매우 심각하고 그게 물고기의 다양성을 낮추고 동물 다양성을 낮추는데 큰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을 마치겠습니다. 네, 시간도 아주 잘 지켜주셨고 김범철 교수님은 뭐 우리나라 육수학의 1세대시고 하천호수학회 전임 회장 역임하시면서 특히 이 소양호 연구를 오랫동안 해오셔서 이 분야에 특히 호수의 하천 호수 연구에 가장 많은 이제 일들을 해오셨는데 오늘은 특히 이제 하천에 대해서 자연성 훼손에 강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동안 이제 좀 인식을 많이 못했던 부분 역시 잘 좋은 발표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토론회 시간에 우리 토론자분께서 또 이제 정리를 해서 말씀해 주시는 걸로 하고 다음 주제 발표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두 번째 주제 발표는 하천 수생태계 연속성 개선 정책 및 추진 방안이라는 제목으로 권민혁 환경사무관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환경부 수생태보전과 권민혁 사무관입니다. 저는 오늘 그 하천 수생태계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그 환경부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추진 배경, 그다음에 국내외 주요 현황, 수생태계 연속성 확보 사업에 관한 추진 계획의 이 세 개의 분류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추진 배경입니다. 김범철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국내 하천에는 그 많은 농업용 보를 비롯한 하천 횡단 구조물이 많습니다. 약 33,900개 정도의 하천 횡단 구조물이 있고요. 이 하천 횡단 구조물을 잘 살펴보면 하천 1km당 약 1.14개의 꽤 많은 하천 횡단 구조물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여지는 곳은 그 대전광역시의 한 하천인데요. 여기에도 이 도시화된 하천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많은 수의 농업용 보가 존재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어도가 이 농업용 33,000개의 농업용 보 중에서 어도가 설치되어 있는 농업용 보는 약 15%밖에 되지 않고 또 이 15% 중에서 70% 이상은 개선과 보수가 필요한 이 하천 횡단 구조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 하천에는 약 2,000에서 3,000여 개의 용도가 상실된 용도가 사라진 농업용 보나 하천 횡단 구조물들이 존재하는 걸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하천 횡단 구조물들은 하천이 갖고 있는 고유의 기능을 저해하게 되어 하천 수생태계가 수생 생물들이 이동하고 하는 통로를 단절시킨다든가 아니면 침전물들의 퇴적 등을 좀 유발하는 원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어 하천의 그 물환경 관리에 좀 악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하천 횡단 구조물이 어느 정도로 지금 노후화되어 있고 또 하천에 얼마나 많은 횡단 구조물들이 설치되고 있는가를 보여지는 그런 지표입니다. 첫 번째로 그 농업생산 기반 정비 통계연보를 통해서 이렇게 발표되고 있는 농업용 보의 그 설치 연도가 약 90% 이상의 농업용 보가 설치된 지 30년이 초과된 좀 노후화된 시설물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저희가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 그 하천 연속성에 관한 그 연구에서 곡선천과 삼척 50첨에 대해 한번 확인을 해본 결과 곡선천 같은 경우 70년도에 약 11개의 그 하천 횡단 구조물이 존재했었지만 2018년도에는 45개로 약 4배 증가하였습니다. 현재 곡성천 같은 경우는 1km에 4개 정도, 4개 이상의 농업용 보가 설치되어 있고 삼척 50천의 경우에는 69년도에는 단 하나의 그 하천의 횡단 구조물이 존재하지 않았는데 2019년도에는 약 17개로 증가해서 하천의 연속성을 좀 저해한 정도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현실이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하천 횡단 구조물이 하천 물환경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는 크게 수질, 수생태 측면 두 가지로 이렇게 대변해서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우선 가장 크게 수생생물 중에 가장 대표적인 어류의 이동을 제한하는 요소로 작용을 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어류 생물종 다양성이 좀 감소하게 되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요. 수질 같은 경우에도 그 하천 보호 구간, 이런 횡단 구조물 구간에서는 유속이 감소하게 되어 퇴적물들이 증가하게 되고 이런 퇴적물들이 부영양화의 원인으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또한 이 궁극적으로 이러한 하천 구조물로 인한 수질 악화 현상 등이 또 다른 그 하천 환경 기초 시설 등의 투자로 이어지기 때문에 또 많은 좀 환경적 관리에 좀 안 좋은 영향, 나쁜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으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제 중에 하천 자연성에 관한 내용이 있는데 하천 자연성은 어떻게 보면 수생태계 건강성으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하천 수생태계 건강성에 대해 현황 조사를 하고 이 건강성을 5개 등급으로 평가하고 하는 저희 생물 측정망을 운영한 결과와 저희 수생태계 연속성에 관한 연구 결과를 한번 비교를 해본 결과 섬진강 같은 경우는 저서동물과 부착돌만류의 그 건강성 좋음 등급 비율이 참 높은 비율로 나타나는데 어류는 한강과 낙동강에 비해서 좀 낮은 수준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원인을 하천 횡단구조물로 단정지어서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의 상관성이 있다고 저희는 분석을 해보았는데요. 섬진강 권역 같은 경우는 하천 연장당 그 횡단 구조물의 수가 한강이랑 낙동강에 비해 약 2배 정도 높은 이런 사실을 좀 감안해 봤을 경우 횡단 구조물이 수생태계 특히 어류 건강성에는 좀 나쁜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고요. 또 저희가 작년에 오대천, 세동천, 판교천을 대상으로 저희가 이제 시범 조사를 해보았는데 이 세 하천의 연결성과 세 하천의 수생태계 건강성 어류 항목의 그 등급이 어느 정도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저희는 분석을 하였습니다. 또 이러한 그 하천 횡단 구조물이 그 수생태계와 수질 등 물환경에 미치는 그런 악영향 등을 고려해봤을 때 어느 정도 개선을 통해서 하천 환경의 관리를 하는 것이 물리적 환경 개선과 물환경 관리에 어느 정도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 같아서 저희가 환경부에서는 이러한 사업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런 관련된 그 국내외 현황을 말씀드리면 우선 유럽 같은 경우는 한 90년대 이전부터 하천 횡단 구조물을 개선하기 위한 움직임을 좀 많이 보여주고 있고요. 가장 우선적으로 이제 프랑스 같은 나라가 좀 선도적인 국가로 저희 좀 꼽고 있는데요. 유럽 같은 경우는 25년간 대규모 댐도 포함을 해서 약 4,500개의 횡단 구조물을 철거하였고요. 또 그린딜의 핵심 분야로 2030년까지 하천 흐름을 개선하고 25,000km의 그 하천 구간의 흐름을 개선하기 위한 목표를 수립해서 생물 다양성 증진과 물환경 개선을 좀 추진하려고 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앞선 김범철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미국도 좀 상당히 많은 수의 하천을 좀 철거를 하고 있고 이 두 나라 EU와 미국에 좀 어떻게 보면 좀 부러운 점도 있지만 제가 이런 추진 계획을 만들면서 그 해외 사례를 살펴본 결과 이 EU와 미국 같은 경우는 어떤 캐치프레이즈를 연어 회기를 두고 하기 때문에 좀 국민들도 좀 많이 지지해 주시고 하는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보다는 조금 여건이 좋은 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또 라인강 유역과 유역 물관리 계획을 통해서 그 라인강 하구뚝 하링 블리에트 하구뚝 개방의 실증 실험을 추진을 하고 있고 이를 통해서 북해 연어가 알프스 상류까지 가서 산란을 하게 하는 목표를 수립을 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해서 2001년부터 약 600개 이상의 그
어류 이동에 장애를 미치는 구조물들을 개선하거나 철거를 하였고요. 2040년까지 300개 이상의 그 농업용 보등 그 하천의 횡단 구조물을 개선하기 위한 그런 계획을 수립해서 실행에 옮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간 그 하천 횡단 구조물이 과다하게 많다는 문제 의식에 대해서는 좀 사회적인 공감대도 많이 확산되었고 이에 대한 문제 의식도 좀 많이 공유되고 있는 게 사실이지만 아직까지 그 본격적인 실행에 옮겨지지는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환경부는 2017년도 1월에 이 관련된 사항을 물환경 보전법에 입법을 하였고요. 이 수생태계 연속성을 좀 추진하기 위한 기반 작업을 좀 계속 추진해 왔었습니다. 그 결과 2020년 6월 올해 6월에 그 하천 수생태계 연속성 조사 평가 지침을 저희가 제정을 해서 마련을 하였고요. 이와 관련해서 이 사업을 좀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자체 협조와 지자체 참여를 좀 독려하기 위한 지자체 설명회를 6월 7월에 진행을 하였고 이런 노력을 바탕으로 이 본 사업에 관련된 신규 예산을 저희가 좀 확보를 하였습니다. 그간 우리나라에서 그 하천 횡단 구조물이 미치는 영향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좀 본격적인 개선과 철거가 이루어지지 못했던 문제점으로는 크게는 그 관련된 정보가 상당히 많이 부족합니다. 현재 관련된 정보로는 국가 어도 정보 시스템도 있고 우리 환경부의 용수 사용에 관한 그런 시스템에도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정보가 존재하고 있지만 이게 수생태계 건강성과 하천 자연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 결과는 존재하지 않아서 이런 추진 사업, 그러니까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그 동력에 좀 상당히 많이 좀 부족했던 게 사실이었고요. 하천 횡단 구조물은 목적에 따라서 상당히 많은 관계기관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부처에서 한 기관에서 좀 하천 환경과 그 수생태계 연결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이 좀 추진하기에도 약간의 애로사항이 있었던 게 사실이고 또한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그 구체적인 실행 동력, 조직이나 이런 실행 방안 등이 좀 부족했던 게 사실입니다. 환경부는 2019년도부터 하천 연결성과 연결된 하천 상류에서부터 하구까지 연결된 그런 물환경을 조성을 위해서 낙동강 하구둑 개방 실증 실험을 추진하였습니다. 2019년도 6월과 9월에 단기 개방을 추진하였고 올해 6월, 7월에 장기 개방을 통해서 하천 수생태계와 하구, 그다음에 해양과 연결되는 그런 이 전이구역인 하구의 환경과 그 복원에 대한 그런 가능성 등을 확인하였습니다. 또 환경부에서는 하구 개방 이전에 그 공릉 2보, 고탄보 철거를 좀 실증 실험과 이런 연구를 통해서 하천 횡단 구조물을 철거하거나 개선하였을 때 생태계와 수질에 어떠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좀 저희가 조사를 하고 분석을 해보았었습니다. 이러한 하천 횡단 구조물로 인한 하천 수생태계 연결성의 단절과 수질 등의 물환경에 미치는 그 나쁜 영향을 개선하기 위한 2021년도부터 추진할 추진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추진 과제는 첫 번째 사업 추진 체계를 구축하고 또한 연속성 개선 사업을 좀 어떤 하천이든 수생태계 복원 사업에 있어서 가장 우선해 둘 수 있는 그런 주제로 만들 예정이고요. 또 이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지원 기반을 만들 예정입니다. 또 이런 좋은 사업을 지역 주민들과 지역 사회와 함께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역사회 수용성 제고를 위한 방안을 마련을 하였습니다. 이 추진 계획을 통해서 환경부에서는 통합적인 하천 정비, 하천 생태 복원을 좀 그런 사업 체계를 좀 만들 예정이고요. 또한 하천 횡단 구조물에 대한 전수 조사를 통해서 이 하천 횡단 구조물이 물환경과 수생태계 연결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그러한 종합 정보 시스템을 만들 예정입니다.
첫 번째로 사업 추진 체계 구축 중에 조사, 평가, 운영에 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하천 수생태계 연속성 조사 평가는 기초조사, 정밀조사 이 통한 그 하천 횡단구조물의 평가와 이를 바탕으로 관리 방안을 도출하는 이러한 흐름을 계획을 하고 있고요. 기초조사는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하천 기본 계획이나 물환경 정보 시스템 중에 생물 측정망 그런 결과 등을 이용해서 그 정밀 조사를 어떠한 순서대로 우선 할 것인가 저희가 선정을 할 예정이고요. 도출된 우선 순위를 바탕으로 21년부터 그 하천 횡단 구조물에 대한 그 현장 조사, 어류 조사를 저희가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현장 조사, 저희가 올해 만든 지침에 따른 현장 조사와 더불어서 그 하천에 지금 등재되지 않은 구조물과 용도가 상실됐지만 방치됐던 구조물에 대한 현장 조사 이를 두 가지 방향으로 공동으로 좀 추진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 하천 수생태계 연속성 확보에 관한 시범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시범 사업은 그 수생태계 연속성 확보 사업이 각 하천 사업과 각 지자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생태하천 보건 사업 등에 좀 확산돼서 좀 전방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그러한 그 수생태계 연속성 확보에 관한 모델을 저희가 만들 예정이고요. 그중 하나가 이 사업 추진 절차에 관한 모델을 만들 예정입니다. 조사, 평가, 그다음에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관리 방안을 도출하고 그 도출된 관리 방안에 따라 하천 관련 계획에 반영되고 이를 통한 사업까지 만드는 모델을 저희가 만들 예정이고요. 또한 생태하천 보건과 하천 재해 예방 사업, 하천 보건 사업 등과 같이 연결돼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주민들이 요구와 주민들이 같이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는 주민 참여형 수생태계 연속성 확보에 관한 모델을 만들 예정입니다. 저희가 우선은 4년을 계획을 하고 있고요. 시범 사업에 대해서 2021년도에 같은 경우에는 용도가 상실되고 방치된 구조물에 대해서 우선 철거를 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지금 확보하고 있는 그 어떤 목록, 용도가 상실됐지만 하천에 방치되어 있는 구조물 목록을 바탕으로 현재 현장 조사를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이 조사 결과 우선 순위에 따라 내년에 철거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반영을 할 예정이고요. 22년부터 추진될 2단계 사업에서는 각 지자체 공모 사업을 통해서 하천 수생태계 연속성 사업과 생태하천 보건 사업 등을 연계해서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 연속성 확보 사업이 주류화될 수 있도록 또 제도 개선과 하천 계획과 사업과의 연계를 좀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첫 번째로 지금 현재 수립 예정인 유역 물관리 종합계획에 하천 수생태계 연속성 확보 사업에 관한 내용을 반영하도록 노력을 할 예정이고요. 이를 통해서 그 유역 단위, 지자체 단위의 하천 수생태계 연속성 확보 사업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밑에 보이는 그림은 다뉴브강 유역관리 계획인데 여기에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라인강 유역 물관리 계획처럼 어느 목표치와 이행 정도를 계속 점검해 가면서 계획에 반영을 하고 있는데 우리도 이런 식으로 반영을 유역 물관리 종합 계획에 반영을 시켜 사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고요. 기존 하천 관련 계획 내 수생태계 연속성 확보에 관한 사항을 좀 반영하는 걸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천 기본 계획과 소하천 정비 종합 계획, 수생태계 보건 계획에 하천 수생태계 연속성 확보를 위한 하천 횡단 구조물 처리 방안과 우리 조사 평가 결과를 반영시켜 나갈 예정이고요. 이를 지원하기 위해 하천 횡단 구조물 관리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지자체 공무원들에게 배포해서 활용할 예정입니다. 또한 이 수립된 계획에 대해서 환경영향 평가나 계획 수립 승인 등을 하는 과정에서도 수생태계 연속성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됐는가 이거를 좀 점검하고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주류화의 두 번째는 통합적인 하천관리 사업 체계를 구축해 나갈 예정입니다. 현재까지 생태하천 보건 사업과
하천 정비 사업, 뭐 이런 철거를 통한 하천 생태계 복원 사업 등이 좀 별개로 각각의 사업으로 추진돼서 좀 시너지 효과가 발생되지 않았었는데, 이러한 사업들을 하나로 통합해서 하천 수생태계와 뭐 인간과 뭐 다 모두를 위한 사업을 좀 만들어내 가는데 첫 번째 그 단추를 꿰일 예정이고요. 그러기 위해서 시범 사업 때 계획된 생태하천 복원 사업과 하천 정비 사업 내 그 횡단 구조물 철거를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공동으로 또 연계해서 추진할 나갈 예정이고요. 현재 저희 수생태 보전과에서 지금 수립하고 있는 생태하천 복원 사업 3차 중기 계획에 생태하천 복원 우선순위 수립에도 이러한 사항을 넣어서 목록을 작성할 예정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제도 개선을 통해서 이 하천 관리를 하고 있는 그 시설물 관리자들이 하천 수생태계 연속성을 저해하고 훼손하거나 단절시킬 경우 이를 개선과 뭐 철거를 할 수 있는 뭐 이행 수단 등을 같이 발굴하고 협조를 요청해 나갈 예정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지자체나 이 관련 업무 종사하시는 분들에게 활용을 할 수 있게끔 저희가 뭐 관련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또한 그 실무 안내서 등을 제작해서 배포할 예정입니다. 뭐 옆에 보이는 사진은 뭐 이렇게 실무 안내서 같은 뭐 가이드라인인데, 우리도 우리 실정에 맞는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이 관련된 뭐 지자체 공무원, 관계 기관, 공공기관 뭐 이런 종사자분들에게 배포를 하고 같이 이 사업에 대한 내용을 공유해 나갈 예정입니다. 세 번째로는 지원 기반에 대한 강화입니다. 현재 이 관련된 정보 수생태계 연속성에 관한 그런 정보가 없는데, EU 엠버라는 그런 기관에서 만들어서 지금 활용하고 있는 이런 정보 시스템 사례인데요. 우리 현실에 맞게끔 GIS 기반의 연속성, 그다음에 하천 수생태계 건강성에 관한 그 정보를 좀 연계할 수 있는 정보 시스템을 저희가 구축해서 운영해 나갈 예정이고요. 이 하천 연속성으로 어떻게 표현될 수 있는 물리적 현황과 저희가 지금 환경부에서 지금 제작할 예정인 그 생태계 건강성 지도, 그다음에 하천 수생태계 건강성 훼손 하천 이런 관련 계획 등을 모든 정보를 좀 연계해서 표출하고, 또한 그 시민들, 주민들이 같이 이 정보 시스템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소통형 그 정보 시스템을 만들어서 활용해 나갈 예정이고요. 또 수생태계 연속성 확보와 하천 자연성 회복을 위한 관련 기술을 개발해서 보급해 나갈 예정입니다. 대표적으로 하천 하상 복원 기술도 있고, 그다음에 하천 수생태계 영속성에 대한 조사 측량 기술 등을 좀 개발을 해서 좀 더 고도화 시켜 나갈 예정이고요. 기존의 하천 횡단 구조물이 갖고 있던 그 수생태계 단절에 대한 그 영향을 감소시킬 수 있는 하상 내부에 취수 시설을 설치한다든가 하는 그런 대체 기술 등을 좀 적극적으로 개발해서 하천 외부로 드러나 있는 그 횡단 구조물 등을 좀 없앨 수 있는 그러한 기술 등을 좀 더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좀 개발해서 보급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지역사회 수용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범철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보를 없애자 하면 급진주의자처럼 보신다는 그런 말도 있는데, 이게 다 이 보나 이런 횡단 구조물로 인한 문제점 등이 또 주민들과 시민들에게 많이 알려지지 않은 그런 문제점 때문에 그런 현상이 발생한 것 같고요.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시민들이 인식을 좀 바꾸고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들을 그 각 사업 단계별로 만들어서 그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첫 번째 조사 평가 단계에서는 이런 하천 단절에 관한 사례랑 이런 하천 평가, 하천 연속성 평가 지도 등을 좀 주기적으로 조사 결과를 공표할 예정이고요. 이 조사 지도를 주민 참여를 통해서 만들 수 있는 방안을 좀 만들도록 할 예정입니다. 또 사후 관리에 있어서도 주민들 참여를 통한 사후 관리를 좀 만들어 나갈 예정입니다.
주민들 참여를 위해서 이 참여가 어떻게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그 유역 단위나 하천 단위별 파트너십 구성이 필요한데요. 저희 환경부 유역 지방청 중심으로 이런 조직 등을 좀 조직 구성을 좀 지원을 하고 좀 운영을 지원하도록 하는 방안을 저희가 좀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저희 환경부가 2021년도부터 추진할 그 수생태계 연속성 확보 사업에 대한 그 추진 방안에 대해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김범별 교수님께서 뭐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환경부의 어떤 지금 이제 인식이 이제 시작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천의 어떤 생태 연속성에 대해서 중요성을 지금 같이 공감해 주셨고요. 그리고 정책적으로 지금 추진하시겠다는 그런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게 상당히 이제 기대가 되는데 정확하게 이 문제점을 우리가 평가하고 그 다음에 그 연속성이 단절됐을 때 발생하는 그런 어떤 그 환경에 훼손된 그런 그 결과물들을 모두가 이렇게 공유하는 그 문제점에 대해서 그런 인식이 있다라면은 충분히 잘 진행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거기에 많은 분들이 같이 힘을 모아서 진행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좋은 발표 감사합니다. 다음에 주제 발표 오늘 첫 번째 세션의 이제 마지막 발표가 되겠습니다. 김세근 K워터 낙동강 유역본부 환경차장님께서 보현산댐 고현천 환경조사 및 건강성 제고 방안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고현천 하천환경조사 및 건강성 개선 발제를 맡은 K워터 낙동강 유역관리처 김세근 차장입니다. 본 과제는 영국 개요 하천환경조사 조사 결과 건강성 개선 방안의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대상으로 삼았던 하천입니다. 하천은 고현천으로 낙동강 중류, 금호강, 상류의 최상류에 위치한 하천입니다. 행정구역상 영천시 화북면 하송면에서 신령천, 합리주장까지 이어지는 하천으로 고현천은 신령천과 합류되어 금호강으로 통해서 낙동강으로 유입됩니다. 총 하천 연장은 27km, 유로 연장은 42km, 위험 면적은 약 180제곱킬로미터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 지역을 선정한 이유는 지난 2018년 저희가 보현산댐 상류 유역을 유역통합 물관리 시범 사업으로 저희가 선정을 합니다. 당시에 지역 주민들과 시민단체, 전문가들 그리고 관공서에서 공감과 지원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상류에 여러 오염저감 사업이라든지 조사 연구를 수행하게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통합 물관리 차원에서 댐 하류 구간도 관심을 가지고 접근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지역의 의견을 따라서 K워터에서 우선 하천환경 조사와 건강성 개선 방안을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연구명은 고현천 하천환경 조사 및 건강성 제고 방안 연구였고 지난해 6월부터 금년 6월까지 실시하였습니다. 연구 내용에는 자료 계획 수집 검토, 하천환경 조사, 조사 결과 분석 평가 및 개선 방안 제시를 포함하였습니다. 하천환경 조사입니다. 먼저 수질과 생태계, 수리환경을 각각 1에서 3회씩 실시하였습니다. 수질은 일반 수질 항목을 포함해서 조사하였고 하천 건강성은 건강성 평가 항목인 부착 돌말부터 저서성 대형 무척추, 어류, 수변 식생, 서식 및 수변 환경 5개 항목에 대해서 조사를 하였습니다. 2개 항목은 전체 하천을 저희가 상황을 정확히 알기 위해서 지류 함유부를 포함해서 총 10개소를 저희가 사전에 정했습니다. 그리고 이와 별도로 하천 구간에 있는 주로 낙차부를 대상으로 해서
저서성 대형 무척추와 어류 2개 항목에 대해서 동일한 방법으로 조사해서 평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전 구간에 대해서는 현재 유치하고 있는 낙차부의 재원이라든지 이용 현황, 어도의 유무 등을 조사를 하였습니다. 보시는 곳은 수질 하천 관광성 조사 지점과 종 다양성 지점입니다. 상류로부터 하류까지, 그리고 오산천이나 안천 이런 합류 이후의 지점도 포함시켰습니다. 그리고 보 구간은 상류, 중류, 하류 위치와 그다음에 보의 크기, 그다음에 주변에 농경지인지, 그다음에 상업지역이 있는지 이런 부분도 고려해서 선정을 하였습니다. 보시는 것은 저희가 조사했던 그 지역의 전경입니다. 조사 결과입니다. 수질은 전체적으로 지점별로 차이를 좀 확인할 수 있었지만 BOD만 봤을 때는 3등급 보통 이상의 수준은 확인된 걸로 보였습니다. 하천 건강성의 부착 돌말입니다. 총 15개 속에 58종이 확인되었고 쐐기 돌말이나 반달 돌말 등이 우점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저석성 무척추입니다. 총 43종에 62종, 다슬기와 제첩이 전체적으로 우점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주요 발견된 종들 사진입니다. 어류는 전체적으로 10개 지점에 대해서 6과 23종이 확인되었고 전 지점이 참갈견이와 피라미가 우점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멸종 위기종은 확인되지 않았고 다만 한국 고유종으로서 참갈견이, 줄납자루 등 8종이 조사되었습니다. 그리고 생태계 교란종인 베스와 블루힐은 하류 구간에서 조사되었습니다. 보시면 참갈견이와 제가 피라미 주로 발견된 종들의 사진입니다. 수면 식생은 전체로 최상류에 있는 하천이다 보니까 식생은 양호했습니다. 다만 외래종은 면적 기준으로 봤을 때 약 10% 정도가 조사되었습니다. 더불어 생태계 교란 식물인 환상덩굴은 전 구간에서, 가시박은 하류 구간에서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10개 지점에 대해서 각각 피복도와 단면도를 저희들이 조사해서 그런 식생의 분포들을 확인하였습니다. 상류 부근은 좌우에 과수원과 경작지가 있는 지형이고요. 하류인 부분은 주로 이제 수로 중간에 달뿌리 풀 군락이 있고 양쪽에 경작지와 도로가 있는 형태의 하천입니다. 서식 및 수평 환경입니다. 10개 지점에 대해서 200에서 100m 구간에 대해서 자연적인 종행 사주 발생 횟수나 어도의 자연성 등 10개의 세부 항목에 대해서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서 5개 하천 건강성 평가 기준에 따라 저희들이 전체를 확인해 본 결과 대부분 보통 C등급 이상의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만 불착 돌말이나 어류 중에 일부 지점에 대해서는 D2 등급도 확인되었습니다. 이건 저희들이 사용했던 평가 기준입니다. 수류환경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국토청에서 하고 있는 하천 정비 기본계획안과 현장 조사를 통해서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확인한 결과 전체 27.7km 구간에 총 31개 농업용 낙차부가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 중에 4개에서는 기본계획에 미확인된 곳이었고 저희들이 댐 상류로 봤을 때는 8개소, 하류에 23개가 유치하는 것으로 저희가 확인하였습니다. 길이는 12m에서 가장 긴 건 134m, 높이는 0.7m에서 최고 4m의 높이를 가지는 낙차부가 확인되었고 이 중에 20등의 농업용수 공급 설비를 가진 곳이 있는 낙차부가 총 18개소로 확인되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상류부터 하류 구간까지 전반적으로
약 1km 이내에 하나씩 유치하고 있었고, 특히 중류 부근에 많이 좀 이렇게 몰려 있고 상류관에도 좀 이렇게 집중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하류부터 중류, 상류의 대표적인 낙차보 사진입니다. 하류는 주로 농경지가 많이 이제 인접해 있었고, 중류는 이제 한쪽에는 이렇게 산악 지역도 있고요. 그다음에 상류는 아주 작은 보로 위주로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보에 대해서 기본 계획과 현장 조사를 통해서 각각 재원이라든지, 그다음에 수리 조건, 그다음에 농업용수를 이용하는지, 이제 시설 여부를, 수분 여부를 확인하고 어도가 있는지, 그다음에 파손은 없는지, 그리고 관리 기관은 어디인지도 저희가 각각 기관 협조를 받아서 조사할 수 있었습니다. 이 중에 저희가 육괴소에 대해서는 다시금 상류와 하류에 대해서 어류와 저섯 동물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저서성 동물은 32과 37종 확인되었고, 본류 하천과 유사하게 다스리기와 제첩이 우접하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어류는 6과 17종으로 동일하게 본류 하천과 유사하게 삼갈견이, 피라미드 등이 우점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두 개 항목에 대해서 동일한 생물 평가 지표로 저희들이 평가해본 결과, 낙차보 상하류에는 유사하였고 전반적으로 보통 C등급 이상을 보였으나 어류는 본류 하천이 B등급인 것에 비해서 한 단계 낮은 C등급 정도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앞서서 저희들이 조사한 하천 환경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또한 유사한 사례를 조사해서 저희들이 건강성 제거 개선 방안을 수질 생태 환경 개선, 서식 산란처 조성 등의 물리적 개선, 지역 협력에 크게 3개로 구분해서 검토하였습니다. 수질 생태 환경은 오염원 저감 및 생태계 교란 식물 관리, 물리적 환경은 여울소 조성, 제방, 보수, 낙차보 개선, 지역 협력은 생태 서비스 제공, 기대종 및 거버넌스로 저희들이 검토하였습니다. 수질 생태환경 부분입니다. 먼저 유입 오염원 저감입니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광 등급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좀 낮고, 인근의 축사나 농경지, 미처리 하수 등의 오염원들이 유치한 지류 함유 등을 선정하였습니다. 상류의 2개소, 중류의 3개소를 선정하였고, 이 지점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조사를 통해서 생활계 오염원이나 비점 대책을 검토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하였습니다. 저희들이 선정한 지점 전경 사진입니다. 그래서 상류 부근과 중류 지점입니다. 두 번째로는 생태계 교란 생물 관리가 필요하다고 제안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환산 덩굴과 가시박이 전 구간과 하류 구간에, 배수와 블루길은 하류 구간에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들이 관련 그런 핸드북이나 지침에 따라서 식물은 생장에 따라서 뿌리나 줄기를 자르기, 그다음에 종자 제거 등의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배수 블루길도 수매 포획, 산란 시기 조절 등의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었습니다. 물리적 환경 개선입니다. 먼저 여울하고 소 조성입니다. 고현천 상류 지역은 비교적 여울은 많이 이제 자연스럽게 조성되어 있었으나 웅덩이 소가 부족한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기존의 그런 하천을 최소한 간섭하면서 기존의 그런 돌들이나 바위를 활용해서 저희들이 웅덩이를 만들 수 있는 2개소를 저희들이 조사를 통해서 파악을 하였습니다. 중아리 지역도 향후 낙차보를 개선하는 그런 거에 따라서 소요를 파악해서 조성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제방 보수 부분입니다.
고현천은 최근에 대부분 하천 구간이 자연형으로 제방이 정비 완료되었습니다. 다만 지류 합류 부근에 일부 보수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서 저희들이 각각 2개소 400m를 저희들이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낙차보 개선입니다. 앞서 조사 결과 전체 31개의 낙차보가 있었고 이 중에 어류 이동이 가능한 어도가 있는 걸 포함해서 총 3개소에 불과했습니다. 이 중에 농업용수로 이용되는 18개 낙차보 중에 우선적으로 높이가 3m, 4m에 이르는 2개 보는 우선적으로 어도가 설치하다고 저희들이 판단하였습니다. 나머지 16개 보도 연차적으로 어도 검토가 필요한데 다만 하류 구간은 베스나 블루길 등이 저희들이 확인된 바 있으니 좀 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건 앞서 말씀드렸던 어도가 이동 가능하다고 보는 3개의 낙차보입니다. 중류에 다들 위치하고 있고요. 하나는 이제 어도 시스템에 등록된 1개 낙차보가 있고 중류부에 여기는 징검다리로 이제 낙차보가 구성되어 있었고요. 하나는 가동보로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이번엔 철거와 이제 점착식 여월 조성이 필요한 구간을 골랐습니다. 전체 31개 낙차보 중에서 농업용수로 사용되지 않는다고 판단된 13개 중에 보 크기와 보관의 거리, 그다음에 위랑 공급 등을 좀 검토해서 저희들이 3개를 선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한쪽을 좀 철거해서 이제 점착식 여우를 조성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제안하고, 그다음에 중류에 있는데 여기는 기능이 별로 없는 걸 판단해서 완전 철거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제안하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저희가 고른 22호 낙차보는 댐 하류의 공원 옆에 있는 낙차보로서 공원에 일부 그런 이제 용수 공급 부분이 있어서 보채는 존치하되 하류에 이제 여우를 조성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검토하였습니다. 앞서 저희들이 검토할 때 적용했던 사례입니다. 그래서 보채 일부를 철거하는 것은 성남의 탄천이라고 해서 일부를 이렇게 철거하고 거기에 이제 어류가 이동할 수 있도록 이제 통로를 만드는 것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하남의 상곡천으로 아예 보를 철거하는 부분. 그다음에 보채는 존치하면서 하류 부분에 이제 대안시설을 개선하는 구례군 서시천 사례를 저희들이 참조하였습니다. 앞서서 이러한 건강성 개선의 그런 방안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역 주민과 그다음에 그 지역 사회의 공감이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지역 사회의 관심을 이끌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서 저희들이 조사해본 과정에서 고현천은 중상류 부근의 오리장림이라고 약 500여 년 전부터 주민들이 이제 수목을 식재해서 그 길이가 당시에 5리 정도 된다고 해서 이제 붙여진 오리장림 이런 군락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천연기념물로 지정돼 관리 중에 있고 또 인근에 황조롱이 설쳐도 이제 천연기념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들 중심으로 해서 지역 주민이나 방문객들에게 조류를 관찰할 수 있거나 생태 지도 등을 저희들이 보급하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좀 더 관심을 이끌 수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건 저희가 연구를 수행하면서 만들어본 어류 생태 지도입니다. 더불어 깃대종을 제시하였는데 깃대종이 해당 지역의 생태 지리 문화 그런 특성을 반영한 상징적인 종으로서 이제 지역 사회가 협력해서 이 종을 보호하기 위한 포획 금지, 생태 연구, 보호 순찰 등의 활동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저희가 고현천은 멸종 위기종이 따로 이제 확인된 바 없고 다른 종보다 어류 중에서 한국 고유종으로서 전 지점에 우점하고 또한 이제 우수한 환경에서 이제 서식한다고 알려진 참갈견이를 저희가 제안하였습니다. 결론 및 마무리입니다.
금호강 최상류에 위치한 금호강 최상류 보현산 댐에 위치한 고현천에 대해서 조사해본 결과 하천 건강성 평가 종 다양성 조사는 대체로 보통 이상의 양호한 상태를 확인하였습니다. 하지만 일부 구간에 대해서 건강성 개선을 위해서는 유입수의 개선이라든지 생태계 교란 생물의 관리, 서식처 조성이 시행되어야 하고 하천 전 구간에 설치된 농업용 보호에 대해서는 이용 현황을 보다 충분히 고려해서 얻어 설치, 아니면 철거 등의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양호한 생태계 자원을 활용해서 지역사회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 수 있도록 생태 서비스를 제공하고 김대중을 또 관리하는 것을 저희들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상기 제한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해서는 또 다양한 지역사회 의견을 수렴하고 협력할 수 있는 거버넌스 체계가 요구한다고 저희들이 판단하였습니다. 예,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것으로 세 분의 이제 주제 발표를 모두 들었는데요. 이제 마지막 발표는 K워터에서도 또 지금 이 하천의 수생태 연속성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다. 그리고 또 그 건강성 제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좀 시범 사업을 좀 진행을 했고 그 결과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자, 일단 상당히 많은 어떤 이제 그 부분에서 그동안 하천 생태계 연속성에 대해서 별로 인식을 못 하고 있었는데 그 중요성이 이제 알려졌고 또 이제 그걸 먼저 이제 좀 중요하다고 강조해 주신 이제 환경 관련된 그 학자들이나 또 이제 단체 이런 데 노력이 아마 그래도 지금 어느 정도 인정을 받아서인지 일단 환경부 또 K워터에서 또 비슷한 인식을 갖고 각각의 지금 계획을 갖고 일을 시작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주 좀 좋은 출발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세 분 이제 주제 발표에 대해서 지정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정 토론을 하기 위해서 자리를 좀 정리한 다음에 바로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하천에서도 자연성 훼손이 사실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돼 있고요. 그것에 대한 지금 인식이 같이 좀 공유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 분의 주제 발표 아주 잘 들었습니다. 세 분 주제 발표에 대해서 오늘 관련 분야의 현업에서 오랫동안 이쪽 일을 해오시고 또 이쪽 분야의 또 학자로서 연구를 오랫동안 해오신 세 분의 토론자를 모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토론자 모두의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세 분 토론자께서 한 분당 한 5분 정도 내외에서 지금 주제 발표 들으신 내용 또 평소에 본인이 생각하셨던 부분을 좀 말씀해 주시면은 좋겠습니다. 그럼 그 토론 이제 내용을 가지고 또 이렇게 발제자 또는 이제 플로어에 계신 몇 분하고 같이 이렇게 질의응답 형식으로도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토론자 첫 번째 토론 지정 토론으로 김경현 국립환경과학원 과장님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예, 세 분 발표 잘 들었습니다. 김범철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이 물리적 요인에 대한 문제에 저 100%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권민혁 사무관님 그 지금 하천 연속성 발표에서 그 보호 특히 용도가 이제 만료된 그런 보호에 대한 철거에 대한 이제 내용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
한 가지만 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그 용도가 이제 없어진 보호뿐만 아니라 기존에 지금 용도가 이렇게 용도라는 것이 보호의 용도라는 것이 이제 주로 이제 취수하는 목적일 텐데요. 그런 용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김범수 교수님 발표해 주셨던 여러 가지 대안적인 그런 어떤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제 활용하는 아까 말씀해 주셨던 그 시범 사업에도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좀 종합적으로 좀 한번 그 연속성을 좀 확보하는 그런 것들을 좀 크게 한번 추진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바람을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K보트 김세근 사장님 그 실제 이제 고연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그 자연성 조사를 해주셨던 말씀을 이제 해주셨고요. 다 이제 공감이 많이 되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그 세 분의 그 발표를 듣고 제가 이제 많이 이제 고민되는 점은 이제 이런 것이거든요. 아까 김범수 교수님께서 이제 그 하천 훼손에서 어떤 물리적인 요인, 특히 이제 제방의 문제 말씀해 주셨고요. 그것을 이제 후퇴를 시킨다거나 하는 그런 말씀에 대해서 저는 뭐 100% 공감을 이제 하는데 제가 이제 그 느끼는 문제 의식은 우리나라 하천에서 또 다른 물리적인 요인인 그 유량이 이렇게 감소되는 문제에 대해서 조금 이제 걱정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뭐 K워터 조사에 따르면은 우리나라 지류 하천 같은 경우에는 거의 50% 이상이 이런 건천화 문제를 이제 겪는 곳으로 조사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만약에 제방을 후퇴하고 그래서 이 통수의 어떤 면적이 이제 커지면 그것이 이제 비가 안 올 때는 오히려 이제 유속을 훨씬 더 이제 떨어뜨리는 문제로 이제 나타나는 것은 아닐까. 물론 뭐 그 물이 저수로 호환을 자연스럽게 만들어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이 하천 상류에 이런 댐과 이 농업용 저수지가 많은 이런 조건에서는 제방이 후퇴되고 나서 거기에 이제 저수로 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홍수가 이렇게 빈번하게 이제 일어나지 않는 경우에 이렇게 유격화된다거나 하는 그런 문제들이 이제 분명히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어떻게 조금 해결될 수 있는가 하는 이제 고민이 많이 되고 아까 이제 김 교수님께서 그 일본 학자의 예를 들어 주셨는데 어떤 일본의 사례에서는 그런 어떤 하천의 그 건천화 문제에 대해서 그런 연구들은 없는지 이런 것도 사실은 궁금합니다. 지난번에 이제 환경부에서 이제 우리강 자연성 회복 구상에 대해서 이제 저도 같이 참여해서 집필을 한 바가 있는데 이제 그때도 이제 이 건천화 문제에 대해서 이제 다루었었거든요. 그때 이제 저희들이 이제 제시했던 그런 방법들은 어떤 뭐 산림 밀도를 이제 관리함으로써 이 산림에서부터의 증발 산량을 조금 줄여서 하천의 그 유량을 이제 확보한다든지, 그다음에 이 하천의 천변에 저류지를 좀 더 이렇게 많이 만들고 습지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거기에 이제 뭐 이게 그 보통의 어떤 홍수에서 담수된 물이 점차적으로 이제 나오게 한다든지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방안들을 제시를 했습니다만은 그것이 사실은 이제 충분하지 않는 거죠. 더군다나 이제 기후 변화나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가뭄의 어떤 강도가 좀 더 이제 심해질 거라고 예상되는 상황에서 여러 가지 그 유량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들 아무리 좀 고민을 해봐도 상당히 이제 쉽지가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이 상류에 이게 댐이 많이 있는 조건에서는 우리가 원하는 이런 어떤 홍수가, 그리고 이제 적당한 크기의 홍수가 발생하기가 힘든 어떤 그런 조건에 우리 하천이 이제 처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좀 적당한 홍수가 이렇게 나줘야 하천에 습지도 이렇게 생기고 이렇게 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안 되고 있는 통제된 어떤 조건에서 어떻게 그런 밸런스들을 좀 찾아갈 건가 하는
제방을 후퇴시키고 그 어떤 통수능을 이제 확보하는 것도 좋지만 거기에서 동시에 발생할 수 있는 건초나 유격화 문제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하는 좀 종합적인 고민과 많은 그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예, 잘 들었습니다. 어떻게 지금 세 분의 토론자분 의견을 다 듣고 그 다음에 이제 발제하신 분들도 혹시 답변하실 거 있으면 답변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다음 토론자 장민호 교수님 발표 주겠습니다. 네. 최근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앞으로 좋은 쪽으로 갈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 뭐 자연성이나 연속성이나 건강성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로. 그 전체적으로 지금 많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지만 먼저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연속성을 확보하거나 자연성을 회복하거나 하는 것에서 어디까지가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인지를 한번 고민을 하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누구를 위한 거냐 하는 거죠. 저는 순서에 관계없이 말씀을 드리겠지만 아까 김세현 차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생태 서비스 쪽으로 간다면 그건 인간을 위한 거니까 공원을 만들어주고 하는 게 과연 물고기한테 도움이 되느냐? 그건 아니죠. 따라서 누구를 위한 것이냐에 대한 포커스를 맞추면 그 다음의 문제는 조금은 좀 해결될 것 같아요. 생태계 서비스라면 정말 이제 인간을 위해서 만들어진다면 그렇다면 제방은 누구를 위해서 만들었느냐로 돌아가면 결국 인간을 위해서 만든 건데 제방을 뒤로 미인다라는 것 아니면 홍수터를 복원한다 하는 것은 과연 그것이 인간을 위한 것이냐 아니냐는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춘천 시내에 만약 제방을 민다면 누구네 땅을 밀어줄 거냐는 거죠. 시골에 사는 사람이 무슨 죄가 있어서 그분들은 땅을 밀어줘야 되고 서울 시내에 있는 분들은 그런 피해를 전혀 안 받고 가서 즐기기만 할 거냐 하는 것도 쉽지 않은 거죠. 뭐 유럽에 좋은 예가 많습니다만 거긴 우리하고 다르죠. 인구 밀도가. 그리고 제방 주변은 저희는 다 도로예요. 국도. 어떻게 다 밀어서 거기다가 물을 채울 건지 또는 건기에는 그 많은 개활지를 어떻게 관리할 건지 그 부분도 일단은 고민이 필요합니다. 저희도 횡적 연속성에서 가장 큰 문제가 그 부분이에요. 어디까지를 개방해 줄 거냐, 누구의 재산까지를 침해할 것이냐, 그 부분은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그걸 해결하려면 아까도 권 사무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연호를 위해서라는 이유 때문에 미국이나 유럽 사람들은 그런 의식을 가져요. 아, 이러면 연어가 올라올 수 있고 더 많은 알을 낳을 수 있겠구나. 그들은 먹으니까. 그럼 우리는 무슨 대가를 주냐는 거죠. 이만큼 해주면 그 동네 사람들은 어떤 대가를 받냐는 거예요. 단지 내 앞에 있는 볼을 허물었던데 내가 물을 쓰다가 조금 불편함이 좀 생기는데 그거에 대한 대가가 뭐냐는 거죠. 결국은 그분들의 의식이 제고되지 않는 한, 개선되지 않는 한 이러한 사업들을 무리하게 한다는 건 정책적으로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따라서 뭐가 필요하냐? 필요할 수 있어요. 철거만이 정말 답이냐? 다 철거하면 하천에 물이 많아지느냐? 그리고 건기 때 거기 살던 어류는 내려간다 치지만 저성부 척추동물들은 그럼 다 죽어야 하는 곳인가? 그나마 보가 있어서 거기 보 주변에 모여 살 수 있는 공간도 조성해주고 있는데 철거만이 과연 답이냐는 좀 더 고민이 필요할 것 같아요. 어도가 효과가 있느냐? 효과는 있습니다. 효율은 아주 떨어집니다. 1년 내에 노력해서 한 번 지나갈 어도, 하루에 한 번씩 갈 수 있는 어도, 뭐 누구한테 더 좋겠어요? 그 부분은 고려하지 않는다는 거죠. 일반적인 어도들이 다 연옥과 어도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계속 발생을 합니다. 탁수도 관리하고 싶죠. 농번기에 물 대기 시작하면 모든 하천이 탁수입니다. 규제하기 시작하면 농사 못 지어요. 근데도 그걸 감수하고 여태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은 안 된다.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에요. 실제로 홍수에 의해서 하천이 살아나고 움직인다면 탁수 역시 홍수에 의해 발생하는 자연적인 현상이에요. 또 그것까지 우리가 규제해야 하느냐? 이것도 좀 고민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반대로 또 부영향화에 의해서 사상형 규조류나 조류들이 번성을 해서 오히려 해를 준다. 탁수에 의해서 개들이 죽게 돼요. 또 이건 또 상충되는, 서로에게 득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김세균 차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낙처공에 어도를 만들어주고 철거를 한다 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하류에 사는 베스하고 블루길이 상류까지 가게 해주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우리가 무조건 없애는 게 과연 좋고 무조건 연결하는 게 좋으냐는 심도 있게 접근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단순히 있으니 철거하고 물고기가 못 지나가니 어도를 만들어주고 보다는 이 지역에 정말 그게 필요한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한 부분이 아주 중요한 것 같아요. 단순하게 시작되면 이 또한 또 단순한 투목 사업이 돼요. 철거 끝. 그럼 모든 하천이 다 똑같은 형태가 되겠죠. 지금도 전국이 다 똑같은데 하천마다 특징이 다 존재하는 거고 거기 사는 물고기나 다른 생물들이 다 다른데 동일하게 관리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는 조금은 이제는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많은 분들이 이런 곳에 관심을 갖고 계시니 국민들의 의식 전환도 좀 더 빨리 이루어질 거고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용도가 떨어지는 보호의 철거나 제방을 홍수터를 복원하는 문제가 조금은 좀 빨리 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네, 아주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이렇게 자연성을 우선 생각하면은 당연히 이제 어떻게 보면 보호나 제방의 그 문제점을 우리가 이게 지적할 수 있는데, 자 근데 그거를 우리가 지금 철거하는 그런 이제 어떤 그 계획을 짤 때 상당히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되는 그런 이제 좀 심도 있는 접근이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이셨는데요. 이 지금 말씀에 대해서도 또 발제자들께서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토론자 한 분 더 계십니다. 이문용 부장님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한국농어초공사 수산기반부장 이문용입니다. 오늘 그 김범철 교수님께서 춘천 물포럼에 참석해서 토론자로 참석해 달라고 요청받고 저는 어도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주된 내용은 보지만 어도에 대해서도 발표해 달라는 얘기를 듣고 기쁘게 왔습니다. 제가 어도 사업을 하며 느낀 거는 사실 보하고 어도는 뗄 수 없는 관계거든요. 사실 보가 큰 집이면 어도는 작은 집인데 작은 집만 매번 고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도를 하려면 보가 먼저 우선돼야 되는데 이 보에 대한 DB라든지 아니면 하천의 어떤 흐름을 물리적으로 막는 이런 게 먼저 사업이 됐어야 되는데 그런 건 큰 집은 그만두고 이제 작은 집은 어도 사업만 하다 보니까 큰 집도 빨리 해야 될 텐데 이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근데 그나마 늦지 않게 지금 환경부에서 이 하천 수 생태 영속성 사업을 추진하게 돼서 한편으로는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어도 사업을 하면서 조금 그 먼저 어도 사업을 했으니까 아마 그 보호 사업은 어떻게 철거를 해야 되는지 나중에 이제 환경부에서 정책을 할 때 좀 참고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어도 사업을 할 땐 2010년도에 전국적인 어도 수요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도를 하다 보니까 거기 국가 어도 관리 시스템 보면은 거기 보에 대한 그 데이터도 같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김범철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목적이 어도다 보니까 이 보에 대한 게 사실은 조금 부족한 실정이었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에 한 거고 지금 2020년도 10년이 또 지났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하실 때 정확한 보에 대한 조사, 더군다나 이제 용도 폐기되거나 아니면 방치된 보에 대한 조사를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2010년도에 할 때 한 33,914개의 보가 있는데 저희 공사가 농어촌공사가 한 농업용 보를 한 3,100여 개 좀 갖고 있고 한 31,000개 정도가 이제 지자체 보입니다.
지자체부에서 그걸 관리하다 보니까 사실은 건설과나 아니면 하천과 정도에서 관리를 하는데 이게 항상 후순위로 밀려 있더라고요. 보호 관리하시는 분이 후순위로 밀려 있고 저희 어도는 더 밀려 있습니다. 더군다나 어도는 보호 설치는 이제 건설이나 하천과에서 하는데 어도는 또 수산이나 아니면 농업 쪽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누가 관리를 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이 후순위가 좀 많이 밀려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환경부랑 어떤 지금 보를 관리하는 해수부랑 아니면 농업용수를 관리하는 농림부랑 같은 협업으로 추진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불필요한 보나 용도 폐기된 보 철거는 찬성을 합니다. 찬성을 하는데 그 외에 그 주요 보 사실은 다 철거할 수는 없고 대부분의 지금 다 고정보거든요. 그 콘크리트 시멘트 고정보기 때문에 어떤 하천 수생태계를 위해서 꼭 필요한 보호에 있어서는 가동보 저희가 말하는 흔히 전도 게이트라든지 고무보라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꼭 중요한 보호에 있어서는 고정보를 철거하고 이런 가동보를 설치하면 평시에는 가동보를 제껴나가고 하천으로 이용할 수 있고요. 홍수지기나 그다음 농업용수로 쓸 그 관계기에는 이 보를 세워갖고 농업용수로 쓸 수 있는 그 옆에 뭐 어도까지 같이 하면 더 좋고요. 그렇게 그런 식으로 해서 하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김범철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보철거가 먼저 중요하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보철거랑 어도 설치랑 좀 같이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이제 해수부 어도 사업을 하다 보면 1년에 24개 저희는 어도 설치가 아니라 개보수거든요. 있는 걸 개보수 하다 보면 이게 각 하천에 더 8개 뭐 큰 지자체로 가보면 1년에 도별로 한 뭐 5-6개 가면 끝났습니다. 그것도 5-6개 가면 각 하천별로 하나씩 하거든요. 하나씩 하다 보면 거의 효과가 없어요. 그리고 큰 하천별로 하천 전체에 대해서 필요 없는 보도 설치를 해야 되고 아니면 보가 필요한데 어도가 없으면 어도도 설치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전체의 하천이 진짜 연속성이 있게 추진돼야지만 그 사업이 되지 딱 뭐 철거하고 개보수 했는데 어도가 없는 보가 중간에 딱 자리 잡고 있으면 그게 끊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주요 하천 단위로 이렇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좀 해야지 어떤 효과를 쉽게 발생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사실 지자체에서는 그 사업비 부담을 많이 요구를 하더라고요. 저희 어도 같은 경우는 비용이 얼마 안 됩니다. 1억 한 개소에 한 1억 2,500만 원 하는데 국비 50% 지방비 50%거든요. 근데 이 일부 지자체 같은 경우는 이 지방비 확보가 좀 어렵다 보니까 사업 추진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철거도 지금 하셔야 될 텐데 이 과연 이 국비하고 지방비를 어떻게 하실 건지 그런 것도 좀 참고를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해수부랑 업무 추진하면서 일단 그 개보수도 중요하지만 나머지 지금 저희가 33,900개 중에 한 15%가 어도가 있고 나머지 한 85%가 어도가 없으니까 어도 없는 보를 좀 어도를 필요하면 만들자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그 해수부에서도 계속 이제 우선순위가 밀리고 예산 확보가 안 되다 보니까 저희가 사업을 못 하고 있는데 한 어도 신설도 조금 필요한 지역에 있어서는 조금 해야 되고 어도 개보수도 1년에 24개 합니다. 1년에 24개 하면 그 이번 국감에서도 이제 저희가 해수부에서 지적받았는데 나머지 한 5,312개 하면 155년 걸리더라고요. 아까 김범철 교수님 보철거 하루에 한 개씩 하면 뭐 100년 걸리는 것처럼 상당히 이게 어도가 어떤 생태적으로 아니면 수산자원 증강명으로 상당히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항상 후순위에 있었는데 하여튼 이번 기회에 조금 어떤 하천의 연속성 확보라든지 생태 복원 쪽에 있어서 좀 그 순위가 좀 많이 올라갔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도 사업이나 보사업이나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그 행정 구역이 하천을 따라서 여러 몇 개 행정구에 같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어도도
그 상류에 있는 하천은 열심히 하는데 하류에 있는 하천이 안 하는 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천이 전반적으로 연속성이 있어야 되는데 어느 일부 특정 지자체만 열심히 하고 다른 데는 안 하면 그것도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사업을 할 때는 어떤 하천에 대해서 전반적인 시범 사업을 먼저 해놓고 효과를 차근차근 확대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이것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문영 부장님, 뭐 어도 활용의 이제 필요성에 대해서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이제 토론자분들께서 오늘 발제자분들 발표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얘기해주신 것에 대해서 혹시 답변 가능하시면은 발표해주신 분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이크. 예, 그 하천의 건천화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강원도도 뭐 건천화가 굉장히 심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뭐 건천화의 원인에 대해서는 일단 그 인목 밀도가 높아지면서 이 증발산이 많이 증가한 것 같다고 이제 주 요인을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더해서 저는 그걸 더 가중화시키는 요인이 이 하천의 제방 그리고 농촌에 가보면은 이 농경지 사이에 이렇게 소하천들을 콘크리트로 만듭니다. 콘크리트로 배수로로 만들어서 물이 스며 들어갈 여지를 완전히 없애버린 거죠. 그래서 상류 지천에서 나오는 물이 스며 들어갈 여지를 없애니까 지하수가 줄어들고 지하수 함양이 안 되고 비 오는 날 빠른 속도로 하류에 유출이 되고 그 지하수 고갈이 하천의 건천화를 더욱 가중시키고 거기다가 또 농업이 과거에 그 지표수를 쓰는 게 아니라 이제 지하수공을 만들어서 지하수를 많이 쓰다 보니까 지하수의 과잉 사용으로 인해서 건천화는 또 더 심해지고 그래서 이 하천을 인공적으로 콘크리트로 만드는 것이 이 건천화를 더 가중화시키는 그런 요인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장민호 교수님 생태계 서비스 생태계 개선의 효과를 정확히 평가해야 된다고 하는 말씀에 아주 공감합니다. 지금 뭐를 개선을 하고 그런 사업을 한다고 해도 사실은 정확하게 뭐가 얼마나 좋아지는지 예측을 좀 못하고 있습니다. 장민호 교수님께서 많이 해주셔야 될 숙제를 던지신 것 같아요. 많이 연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게 그 효과가 예측이 돼야 이 보를 없애면 생태계가 얼만큼 좋아진다고 예상을 하고 그걸 뭐 경제적 가치로 환산을 한다든지 이런 그 타당성을 제시를 할 수 있을 텐데 우리가 사례도 별로 없고 연구가 잘 안 돼 있다 보니까 보를 철거한다든지 뭐 제방을 철거하고 하천을 넓힌다든지 뭐 했을 때 얼마나 좋아지는지 사실 생태학자들이 답을 못해요. 저도 저희 과제에서도 보면은 답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어촌공사에서 보에 대해서 또 어도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관리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바람직한 변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물을 끌어다 쓰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어도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개선하기 위해서 그동안 어도 만드는 사업, 뭐 철거하는 사업 이런 걸 계속 하시는 것이 굉장히 좋은데 뭐 1년에 몇십 개밖에 못 한다니까 정말 앞으로 많은 더 사업 지원이 있기를 희망을 하고 좀 더 그 사업이 많이 늘어나고 생태계 개선에 많이 도움이 되도록 발전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다음 권민혁 사무관님. 네, 우선 그 김경영 과장님 그리고 이문용 부장님 말씀해주셨던 그 대안적 방법에 대해 그 보철거만이 아닌 그 다른 방법에 있어서도 이제 지금 환경부에서는 좀 R&D나 뭐 다른 좀 실증화
좀 이런 부분을 좀 시범 사업하는 데 있어서 좀 신경 써서 할 예정이고요. 저희도 또 장민호 교수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모든 보의 철거가 답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러한 어떤 물건을 어떤 대상을 저희가 개선 사업을 할까, 이런 철거를 할까에 대해서는 좀 구체적이고 철저한 조사가 좀 선행이 되지 않으면 식별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21년부터는 좀 이 연속성에 관한 조사가 좀 구체적으로 이루어져서 좀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좀 저희가 정책을 좀 수립하고 그에 따른 좀 사업이 추진됐으면 하는 저도 개인적 바람도 있고 저희도 그렇게 좀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네. 네, 잘 들었습니다. 예, 김세훈 차장님. 앞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 저희 이제 고연천 과제는 이제 고연천 상류에 위치한 보현산댐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보현산댐을 저희들이 유역 통합 물관리 시범 사업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댐 하류에 대한 그런 접근도 필요하다고 그래서 저희가 시작을 했었고, 시작 당시부터 이제 지자체나 관공서 쪽에서 그 하천은 제가 낙차호가 되게 많다라고 일단은 저희한테도 얘기가 있었고, 또 시민 단체에서도 이것도 좀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좀 먼저 좀 해달라, 지금까지 조사나 연구가 없었다, 이런 제안을 저희들이 수용한 건데요. 하면서 이제 그때 고민이 많이 됐던 것이 어느 관점에서 이제 장민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접근을 이제 개선의 방향을 잡아야 되는가, 이게 가장 고민이 많이 됐던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그간에 저희들이 사례를 받았던 그런 것들을 적용하는 것도 좋지만, 이것이 제가 결론 쪽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지역 주민들을 포함한 지역 그 구성원들이 동의하지 않고 그걸 협력하지 않는다면 누군가의 어느 정도 양보가 필요한 부분이 분명히 필요한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어렵다고 판단이 되었고, 이에 대해 저희들이 본 저희 과제를 통해서 이제 저희가 처음에 제안했던 그런 기관이라든지 단체의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더 이제 깊게 타당성을 따져보고, 또 실제로 저희가 조사하는 과정에서도 이제 현장 그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수용하지 못했습니다. 일단 저희가 화두를 던지는 차원에서 처음에 조사를 시작했던 것도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보현산댐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그런 협의회나 지역 사회에 좀 더 이거를 공론화시키고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하고 진행할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하고 조치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예, 잘 들었습니다. 자, 오늘 그 주제에 대해서 우선 뭐 하천의 자연성이 훼손됐다라는 거, 보호나 뭐 제방으로 인해서 그런 뭐 그 문제점을 인식을 하고 있는데, 자, 이것을 그럼 뭐 개선하고 회복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의견들이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우선 이제 뭐 철거하는 방법, 그렇죠? 그 다음에 철거하는 데는 뭐 대상을 어떤 걸로 할 건가, 불필요한 뭐 용도 폐기된 뭐 이런 제방, 이런 거는 또 뭐 대부분 또 인식이 같이 된 것 같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그 지역의 주민들에 대한 충분히 어떤 이제 인식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부분은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왜냐하면 이제 우려가 있을 수 있는 거죠. 이제 물 이용에 뭐 문제가 생기면 안 된다라는 거, 주변에 이제 살고 계신 분들은 또 이제 그런 부분을 아무래도 걱정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토론자께서 말씀하신 이제 뭐 그 유량이 지금 자꾸 또 감소하는 건데, 이것도 상당히 좀 이제 자연성 회복 못지않게 또 중요한 문제다라고. 그래서 뭐 하천의 어떤 수자원 확보 차원에서의 보호가 어느 정도의 또 역할을 할 수도 있지 않냐라는 그런 차원의 얘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제 이해 당사자들이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종합적으로 이게 어떤
공유된 어떤 인식을 토대로 해가지고 우리가 어떤 자연성 회복이라는 큰 어떤 방향을 잡은 거를 추진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오늘 상당히 좋은 지금 발표에 대해서 또 이제 또 전문가분들께서 그동안 생각하셨던 그런 이제 토론을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자, 이거 마무리하기 전에 플로어에 또 몇 분 지금 참석해 주신 분 계신데 혹시 뭐 궁금하신 거 질문하시거나 의견 있으시면 잠깐 받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 사단법인 하천사랑운동에서 활동하고 있고 하천정비 기본계획 자문과 그 광역지자체 심의위원으로 한 17년 동안 근무를 지금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제 기억에 남는 건 2000년에 환경부가 하천보건 가이드라인을 만들었고 2003년에 그 당시 건교부가 자연선 하천이라는 책자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걸 참 굉장히 새롭게 봤거든요. 그리고 제가 제 업무를 하면서 오늘 발표하신 그 교수님, 김범철 교수님도 하천협회 회장님도 하셨다고 그러시는데 지금 하천 이 자문을 할 때는 가장 중심이 되는 게 하천 시설 기본 계획서를 주로 많이 봅니다. 작년에 이제 2019년에 또 새로 나왔죠. 근데 이런 내용을 이렇게 보면서 오늘 하신 발제 내용과 토론 내용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아직도 퍼즐 게임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지금 그 자연성 회복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뭐 자연성, 연속성 뭐 이런 공감되는 우리가 증가를 하는데 우리 사는 그 현장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이 생활과 이게 과연 맞는가라는 저는 괴리감을 저는 많이 느껴요. 이 학회에서 나오는 책, 그 다음에 정부가 만든 이런 내용, 또 오늘 이런 토론 자리, 이걸 보면서 이게 과연 이 맞아 들어가는 건가? 일을 하기 위한 또 일감을 만들고 또 그 일감을 처리하기 위한 일, 뭐 이런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환경부가 어느 정도 이 하천 기본 계획의 영역까지 들어가실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이제 모르겠는데 지금 일어나는 돼 있지만 아직도 하천 기본 계획은 전부 건교부가 지금 대부분이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환경부가 그 시속성 뭐 이렇게 하고 말씀하시는데 먼저 하천 기본 계획 지침서를 환경부가 벌써 먼저 빨리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건교부가 갖고 있는 지침서를 가지고 오늘 토론 나온 내용을 어느 정도 커버할 건가를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오늘 토론 나온 내용이 좀 현장에 실천성 있게 하려면 빨리 환경부가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의 지침서를 만들어서 지자체의 계획과에 빨리 내려보내주고 또 이것을 자문도 하고 심의도 하고 하는 이런 교수님이나 단체들에게 이것도 빨리 좀 알려주고 뭐 이런 절차들이 좀 진행이 됐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김범철 교수님 그 발표 내용은 정말 감명 깊게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그렇게 가야만 이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한 분, 지금 질문 마저 듣고서 기회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한강 사랑의 이광우입니다. 3만 몇천 개나 되는 그 많은 보와 또 교량들을 좀 일목요연하게 전 조사를 좀 해서 그 등급을 좀 매겨서 우선 급한 대로 우선순위를 좀 따져서 그걸 좀 정비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매뉴얼이 좀
구체적으로 좀 있어야 되지 않겠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그 4대강 본류하고 지류가 만나는 그 지점에서 또 엄청난 피해가 있는 걸 보면 지방 하천과 국가 하천 사이의 그 경계 지점을 어떻게 좀 효율적으로, 이게 지방에다가 맡기는 지방 하천이 굉장히 지방 재정이 워낙 쓸 데가 많으니까 우선순위에서 완전히 밀려버리니까 이거를 국가에서 어느 정도 좀 이렇게 그 정비를 하는데 우선순위에 배정이 되도록, 우선순위의 배정은 뭐겠습니까? 예산 아니겠습니까? 이거를 그 관련 부서에서 확보를 해서 그건 특별 예산으로 좀 이렇게 배정하는 그런 것들이 좀 있어서 실질적으로 물론 홍수가 완벽하게 커버를 할 수는 없는 구조적인 기후 변화다, 집중호우다 이런 등등의 이 문제가 있겠지만 그런 것들이 이렇게 재발해서 발생되는 것은 좀 이제는 막는 정도의 그 국가의 그 기술력이나 그런 그 관리 능력은 난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효율적으로 좀 하고, 그래서 좀 나가서 그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래서 하천 관리가 이 기후 변화 시대와 집중 호우, 국지성 호우를 대비하는 그런 매뉴얼들을 좀 촘촘하게 좀 짜는 그런 지혜를 이제는 말로만 할 게 아니라 실제로 전문가하고 정책을 집행하는 기관에서 이제는 좀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좀 정신 차리고 해야 될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서 두서없이 말씀드렸고요. 마지막으로 그 우리 김범철 교수님한테 하천 미래, 그러니까 기후 변화 시대에 미래 하천 관리의 그 효율적 그 해법 간단하게 1분 안에 좀 답변을 부탁드리고 토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원정 교수님 마무리 이제 답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방에 대해서 제가 제방 철거를 얘기하면은 저를 아주 극단적인 사람으로 취급을 한다고 아까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게 왜냐면 제방이 없으면 다 물에 침수가 돼서 홍수 피해를 엄청 입는데 무슨 소리, 말도 안 되는 소리냐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하류의 도시의 얘기입니다. 하류의 평평한 땅, 거기는 제방을 안 하면은 침수되는 땅 면적이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제방으로 인해 얻어지는 경제적 이득이 큽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아까 사진 보여드린 거는 상류 지역입니다. 우리나라는 지형이 조금만 올라가면은 다 가파른 지역입니다. 그러면 제방을 만들어서 얻어지는 땅이 얼마큼이냐 하면은 얼마 안 됩니다. 제방을 만들어도. 그 아까 말씀 보여드린 사진에 보면 농경지가 많이 있는 산골, 그러니까 땅이 한 평이 몇만 원 안 하는 곳에 제방을 만들려면은 그게 몇십만 원씩 들어갑니다. 그 예를 들면은 제가 강원도 물관리위원회라고 해서 민관 같이 그 하천 여러 가지 행정하는 거를 평가하고 심사하고 이런 논의하는 자리에 이제 제가 참여를 했어요. 자원해서 했는데 어느 춘천시 어느 하천에 제방을 만드는데 46억 원이 이제 예산이 평가가 됐어요. 46억 원이 평가가 되고 비시 분석을 했는데, 그러면 46억 원 들여서 제방 만들어서 막을 수 있는 홍수 피해액이 얼마냐면 100년에 4억 원입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렇게 경제성이 없는 걸 왜 하느냐. 근데 그 피해액의 생태학적인 영향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거예요. 그냥 물이 잠겨가지고 여기 그 농경지의 농작물 수확이 몇 % 감소한다. 그래서 계산한 게 4억 원입니다. 100년 빈도로 해서 계산해서. 그러니까 그 땅은 사실은 홍수터라고 봐야 되는 거죠. 100년에 한번 홍수에 잠기는 그런 땅이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다 자꾸 좁혀서 제방을 만들고 경제성이 없는 걸 만드는데, 토목하는 분들은 대부분 알아요. 얘기해 보면은 경제성이 얼마나 있냐면 없지 그래요.
제방을 만드는 돈이 보통 제방을 만들어서 얻어지는 토지 값의 10배 이상 수십 배 됩니다. 대부분이 그래요. 이 상류로 올라가면은. 그러니까 하류, 서울 근처 이런 데서나 제방이 필요하다는 거지. 그러면 경제적으로도 도움이 하나도 안 되는 돈 낭비하는 거죠. 국고를 우리 세금을 계속 거기다가 낭비하면서 필요 없는 곳에 제방을 쌓는데 거기다가 생태학적 영향 피해는 전혀 고려하지도 않고 또 상류에서 그렇게 제방을 많이 쌓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물이 빨리 내려가 가지고 하류에는 그 첨두 유량이 겹쳐 가지고 홍수 피해가 더 커집니다. 홍수 위험도가 더 커져요. 홍수 수위가 더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그 제방이라는 것은 저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우리 동네 홍수를 하류 아래 동네에다가 밀어냈다. 예, 우리 동네 홍수를 막아서 아래 동네에다가 전가하는 그런 이기적인 행위라고 저는 봅니다. 예, 그래서 상류에서 자꾸 지하 침투를 많이 시키고 유속을 느리게 해줘야 그러면 우리 돈도 안 들어가요. 그러면 돈 들어가는 게 아니라 돈이 안 들어가는 겁니다. 절약하는 겁니다. 제방 불필요한 제방 만드는 돈을 절약하는 그런 거죠.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그 외국에서도 제방만으로 홍수를 막으려고 하는 그런 계획은 이제는 무리다라는 걸 느낀 거죠. 많은 선진국들이 느껴가지고 제방을 막아서 막는 것보다는 상류에서부터 원천적으로 이 물 순환을 건전화시키는 쪽으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돈으로도 경제적이다 이런 결론들이 나고 있거든요. 우리도 앞으로 그렇게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지금 뭐 시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김범철 교수님 이제 마무리 답변을 해주셨는데 하천의 이제 자연성 훼손 요인에 대해서 저희 살펴봤고요. 또 회복 방안에 대해서도 또 방안 계획을 지금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어떻게 진행하느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점을 인식을 하고 그것을 이제 여러 이제 당사자가 있으니까 그것을 이제 인식을 공유하면서 또 이제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이제 정밀하게 이제 계획을 세워서 진행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참석해주신 지금 발제를 해주신 세 분 발표자분들, 또 토론자분들, 그리고 또 이제 플로어에 계신 분들, 그다음에 지금 18년째 이어지는 춘천 물포럼이 올해는 이제 물과 자연이라는 주제로 진행되고 있는데 유튜브로 생중계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유튜브 온라인으로 참여해 주신 분들께 특별히 감사드리면서 세션 1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